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인생의 센 바람을 한두 번 정도 맞은 40대 여자입니다. 시댁 식구들과 있었던 놀라운 사연을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평범했고 남편의 집안은 잘 사는 부잣집이었어요. 재벌집 뺨치는 수준의 재력이라는 걸 결혼 직전에 알게 됐습니다. 시댁에 처음 찾아간 날 집이 너무 좋아서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제 남편이 작게 사업하고 있어서 시댁도 크게 잘 살진 않겠지 하고 찾아갔는데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사는 집안이었죠. 여하튼 처음 마주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오지은이라고 해요. 아가씨 나이가 37이라고? 아이, 너무 많다. 그 나이에 애 낳는 거 힘들 텐데. 네? 저기 어머님, 요즘은 40대에도 건강한 아이 잘 낳더라고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병원 가서 검사 받고 와. 검사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제 나이와 임신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며 다른 조건은 필요 없다고 하시더군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친정에 바라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비싼 혼수나 예단을 요구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기본적인 것만 바라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가, 너 말이야. 우리랑 몇 년 같이 살자. 우리 아들이 아직 부모 손이 필요하니 네가 양보하고 같이 좀 지내보자. 여기서 신혼 보내면서 아이 낳고 몸조리 다 하고 나면 그때 분가시켜줄게. 시집살이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좀 놀랐어요. 뭐야, 그럼 집안도 별로고 혼수 예단도 바라지 않는 우리한테 그 정도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단 말이냐? 너 너무 거저먹으려는 거 아니니? 시어머니가 대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 뭐라 대답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시댁에서 요구하신 게 거의 없어서 제가 싫다고 발을 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고민하다가 남편과 시집에서 2년 정도 살고 분가를 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시집살이가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삶이 힘들어지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가 회사를 그만두고 내조하는 걸 배우라고 하셔서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시댁에 가정부가 있으니 혼자 일을 다 떠맡진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시모는 삼시세끼를 저에게 차리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큰 2층 집을 날마다 쓸고 닦고 빨래와 잡다한 일을 모조리 시키셨어요. 창고 정리까지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괜한 일을 자주 시켰습니다. 아가, 어제 꿈자리가 사나워서 침대 위치를 좀 바꿔야겠다. 화장대랑 위치 좀 바꿔라. 네? 또요, 어머님? 지금 어이없어서 놀란 거니? 넌 내가 사나운 꿈을 꾸는 게 아무렇지 않아? 아니요, 꿈자리가 안 좋은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침대 위치를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바꾼다고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요. 그냥 하기 싫다고 말하면 되지 뭘 그렇게 빙빙 돌리고 그러냐? 아니요, 어머님,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가서 침대 위치 바꿔라. 그리고 거실 소파랑 텔레비전도 위치 바꿔. 소파랑 텔레비전을요? 벽걸이 텔레비전을 어떻게... 야, 출장 기사 부르면 되잖아. 아니, 넌 내가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알려줘야 하냐? 아니에요, 어머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결벽증 때문에 매일 침대 커버와 이불, 베갯닛을 매일 세탁하라 시키셨고 바닥과 창틀은 알콜로 닦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루는 저와 대형마트를 간 적이 있었는데
마트에서 꼬마아이가 재채기를 하면서 시어머니의 옷에 침이 조금 튀었는데 그대로 뒤로 돌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하는 수 없이 뒤를 따라갔고 어머님의 옷을 손빨래했죠. 세상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도 유별난 걸로는 으뜸인 것 같았네요. 한편 남편은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저에게도 잘해줘서 좋긴 했는데 잦은 야근 때문에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지 못했답니다. 여보, 오늘 집에서 별일 없었어? 얼굴이 반쪽이 됐네. 별일 없었어. 얼굴이 반쪽이 되긴. 자긴 일하는 거 안 힘들어? 하기 싫어도 해야지. 내가 벌린 사업이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야지. 그래야 우리도 먹고 살고 직원들도 먹고 살잖아. 그래, 매일 야근까지 하면서 책임지는 모습은 본받을 만하고 멋있어. 근데 나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네. 우리 신혼인데 매일 그냥 잠만 자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야. 내가 요즘 바쁘고 기운이 딸려서 신경을 못 썼네. 여보, 말 나온 김에 우리 오늘 같이 하늘이나 보자. 어머, 그렇다고 바로 이렇게... 여보, 그럼 조용히 하자. 1층에 어머님, 아버님 주무시고 계시니까. 그렇게 남편과의 사이는 괜찮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고생할 생각에 두려움부터 생겼지만 아기 낳을 때까지 참기로 하고 이를 꽉 깨물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시집 온 지 한 달이 지나자 꽤 적응이 돼서 시어머니가 말하기도 전에 이를 척척해 욕을 덜 먹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에게만 버럭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었어요. 운전기사님과 가정부에게는 사람 이하의 대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정부가 출근 시간 정각에 들어왔는데 시모가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보더니 바로 화를 냈습니다. 아줌마, 지금 시간이 몇 시야? 8시 정각에 왔네? 10분 전에 와서 준비하라고 몇 번을 말해? 당신 빠가살이야? 머리에 우동살이 만들었어? 집주인이 교육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할 거 아니야? 사모님, 죄송합니다. 지하철을 타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음 걸 타고 오느라 늦어졌습니다. 이 옆엔 내야. 그럼 더 일찍 나오면 될 일 아니야? 내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교육해줘야 해? 아닙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은 개뿔. 아줌마 요즘 군기가 많이 빠져있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특별히 정원 관리 좀 해야겠어. 화단을 뒷마당으로 통째로 옮겨. 나무도 마찬가지로. 네? 사모님, 저 큰 나무를 혼자 뽑아서 옮겨 심으란 말씀이에요? 알아들었네. 그래, 빨리 가서 일해. 억지가 아니라 그냥 엿먹이려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집안일을 빨리 마치고 정원으로 나가 몰래 가정부를 도왔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별걸 다 시키네요. 많이 힘드시죠? 작은 사모님. 아니에요. 큰 사모님은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실 저 신용불량자예요.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써서 그 꼴이 났죠. 근데 이 집 사모님이 절 걷어주시고 월급을 현금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다른 데서 일했으면 통장에 월급 들어가면 바로 빼가서 생활하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아, 그런 사정이 있으셨구나. 그래도 화단을 통째로 옮기는 게 말이 되나요? 너무 심하셨어요. 늦게 오신 것도 아닌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이 집에서 잘리면 딱히 돈 벌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을 좋게 생각하는 마음 잘 알아들었어요. 얼른 저랑 같이 일 해결하고 안으로 들어가자고요. 그렇게 가정부는 찍소리 못하고 시어머니 그늘에서 눈치 보며 하루 동안 시간을 보냈어요. 한편 운전기사님은 회사를 다니다가 월급을 더 많이 주는 시댁 운전기사로 이직한 분이었어요. 기사님은 성실해서 매일 오전 6시 30분에 와서 시부모님이 나가자고 할 때까지 대기하거나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시댁 외벽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음료수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기사님, 이것 좀 드시고 하세요. 목 많이 마르셨죠? 그 말을 하면서 기사님을 돌아봤더니 웃옷을 벗고 페인트 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작은 사모님 감사합니다. 지금 막 탄산음료가 땡기던 참이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 수건이요. 땀 좀 닦으면서 하세요. 자, 제가 윗도리를 벗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 봤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보면 뭐 어떻습니까? 별로 볼 것도 없는 몸이니 상관없습니다. 그럼 음료수 드시고 쉬엄쉬엄 하세요. 전 그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집살이를 몇 달 하면서 가정부와 운전기사와 친해져서 자주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두 분 다 결혼하고 자녀가 있다고 하더군요. 얼마 뒤 시부모님이 어떤 일로 큰 돈을 버셨고 이런 대궐 같은 집을 마련했는지 알게 됐어요. 특별한 직업 없이 가난하게 살았었는데 10년 전 시아버지가 전 재산과 대출금을 끌어모아 투자한 회사가 대박이 나면서 일확천금하셨답니다. 이후 재산을 불리면서 자리를 확실하게 잡았다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과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결벽증이니 뭐니 깔끔을 떨게 되셨고 밑에 사람을 심하게 부리게 된 것이 과거에 파출부 일을 해서 그렇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집 가정부에게 들은 말이었어요. 원래 사모님이랑 저는 같은 집에서 일하던 파출부였어요. 근데 어느 날 사모님 인생이 180도 달라지면서 절 고용하게 된 거죠. 아, 그랬군요. 그때도 저희 어머님이 결벽증이 심하셨나요? 아니요. 솔직히 말해서 청소도 잘 못하고 일머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집 어른한테 매일 혼나고 그랬어요. 아유, 작은 사모님, 제가 한 말은 모두 비밀입니다. 아시죠? 당연히 비밀이죠. 아무튼 아주머니가 고생 많으세요. 저나 작은 사모님이나 비슷한걸요. 작은 사모님은 언제 분가하세요? 여기서 평생 살 건 아니시죠? 그럴 리가요. 빨리 아이 낳고 분가해야죠. 그래요. 빨리 애 낳고 나가세요. 그래야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와 가끔 시어머니 뒷담화를 했는데 솔직히 잠시라도 속이 풀려서 좋았어요. 며느리한테 이런 낙이라도 있어야 시집살이 하는데 덜 힘들 거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시댁에서 지낸 지 1년이 넘어갔는데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2년 안에 분가할 생각이었는데 계획보다 늦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한 저는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을 절대로 그냥 자게 두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또? 우리 어제 밤새웠잖아. 오늘은 좀 쉬자. 안 돼. 나 빨리 아이를 낳아서 분가할 거야. 당신은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해. 그이의 정기를 받아 아이를 가지려고 해봤지만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하며 자연 임신이 충분히 가능하니 조금 더 노력하라고 하더군요. 시부모님은 매일 매서운 눈초리로 저를 쏘아보셨습니다. 그동안 말씀이 거의 없던 시아버지도 제가 아기를 갖지 못하자 많은 잔소리를 하셨답니다. 세아가, 너 우리 집 손주는 언제 가질 셈이냐? 우리 아들이 3대 독자라는 건 알지? 네, 아버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기필코 꼭 아이를 가지겠습니다. 대답은 잘하네. 아무튼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좋은 소식 들려주길 바란다. 이번 해에도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 알겠냐? 네,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임신을 부추기는 상황이 닥치자 마음이 급해진 저는 남편과 계획을 세우고 부부관계를 가졌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신은 되지 않았습니다. 2년 가까이 시댁에서 지냈는데 임신을 못하니 눈치가 심하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만 떴다 하면 임신 테스트기를 들이밀며 검사해보라고 하셨고, 시아버지는 한숨을 크게 쉬면서 눈치를 주셨어요. 두 분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매일 그렇게 눈치를 주시니 좀 힘들더라고요. 하루는 너무 서러워서 정원에 쭈그려 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혼자 청승맞게 질질 짜고 있었는데 운전기사님이 다가와서 손수건을 건네주더군요. 작은 사모님, 실컷 우세요. 속상할 땐 우는 것도 좋습니다. 후련할 때까지 우세요. 고맙습니다, 기사님. 사장님, 사모님이 많이 괴롭게 하시죠? 저야 차로 모실 때만 쓴소리를 듣지만 작은 사모님은 하루 종일 쓴소리를 듣고 지내시니 얼마나 속이 시커멓게 타셨겠어요. 아이 가지라고 난리죠? 기사님도 알고 있었어요? 네. 사장님, 사모님이 차에 타시면 맨날 똑같은 말씀만 하세요. 손자를 언제쯤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작은 사모님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그랬군요. 근데 제 맘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부모님한테 인공수정하겠다니까 그렇게 인위적으로 아이를 가지면 좋지 않다면서 무조건 자연 임신을 강요하고 계세요. 여자가 애 낳는 기계도 아닌데 매일 힘들게 하시네요. 기사님, 제가 별소리를 다 했네요. 그냥 못 들은 거로 해주시고 그만 가보세요. 사모님, 언제든 울고 싶거나 친구가 필요하면 절 부르세요. 제가 다른 건 못해도 들어주는 건 잘합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좀 풀렸네요. 운전기사님이 자주 저를 위로해줬고 가정부 아주머니 역시 뭐든지 잘 될 거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두 분이 힘을 실어줘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시부모님이 저에게 비난을 심하게 해서 그런지 저와의 대화를 자꾸 피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에 병원에 또 가보면 안 될까? 또? 아니, 무슨 병원에 그렇게 자주 가냐? 의사한테 똑같은 말 하는 걸 돈 주고 듣는 것도 질린다. 그럼 어떡해. 어머님이 무조건 자연 임신하라고 하는데. 가서 선생님한테 한마디라도 더 들어야 할 거 아니야. 됐다. 난 싫거든. 우리 부모님이 뭐라 하면 그냥 한 귀로 흘려 들어. 그리고 당신 내년이면 40이야. 애기 갖는 게 더 어려워질 나이라고. 뭐?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야? 임신이 어려워지니 뭘 어쩌라고. 그냥 그렇다는 거야. 당신 몸 관리 잘하고 있는 거야? 잘 챙겨 먹고 정해놓은 날짜에 노력해 보자고. 당신 요즘 말을 막 하는 것 같아. 나한테 실증이라도 난 거야? 그럼 안 나게 생겼냐? 남들 다 하는 임신을 못하고 있으니 실증도 나고 짜증도 난다고. 에휴,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어린 여자랑 결혼했어야 했는데. 뭐야?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그게 아내한테 할 소리야? 왜 그렇게 흥분하고 난리야? 내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구만. 아무튼 그만 징징대고 잠이나 자. 당신 목소리 듣는 거 짜증나니까 입 다물고 자라고.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큰 실망을 줘서 이렇게 무관심과 실증이 난 건진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름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니 전혀 좋은 식구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는데 시부모님이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임신 테스트기를 주던 시어머니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모처럼 임신 소리 안 듣고 하루를 시작하니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시부모님과 남편이 저를 거실로 불러 앉혔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서 뭔가를 꺼내더군요. 여보, 이게 뭐야? 당신이 직접 열어봐. 그이가 화를 내며 봉투를 던지길래 뭔가 하고 꺼내봤습니다. 사진 여러 장이 있었는데 제가 운전기사님에게 음료수를 건네주는 사진이 가장 먼저 보였습니다. 이건... 당신은 운전기사 놈이랑 바람났지?
웃옷을 벗고 있는 놈을 보고 해벌쭉 쪼개는 거 봐봐. 주둥이가 귀에 걸리셨어. 그것 말고도 뒷마당에서 손수건까지 받아가며 질질 짜더구만. 둘이 무슨 대화를 그렇게 슬프게 하셨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 뭐 그런 거야? 여보, 이 사진 누가 어떻게 찍은 거야? 이야, 지금 중요한 게 사진 찍은 사람이라는 거야? 네 년이 바람 피웠다는 게 중요한 거야. 말도 안 돼. 내가 왜 기사님이랑 바람을 피워? 너무 기가 막혀서 뭐라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난 절대 아니야. 그러자 시어머니가 혀를 끌며 말씀하셨어요. 참나. 이 여우 같은 년 보소. 아무것도 모른 척하는 연기가 아주 일품이야. 야, 이년아. 기사놈이랑 붙어먹은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았냐? 어머님, 저 진짜 아니에요. 그냥 기사님과 오다 가다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이 우는 사진은 제가 임신이 안 돼서 슬퍼서 우는 거라고요. 임신이 안 돼서 울어? 누구 애가 임신이 되지 않아서? 내 아들 애기? 아니면 운전기사놈 애기? 어머님, 당연히 제 남편의 아이죠. 전 기사님과 아무런 사이도 아니에요. 못 믿겠으면 기사님 불러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 어이, 밖에 김 기사 있나? 당장 안으로 들어와. 운전기사는 현관 앞에서 대기하다가 시모의 부름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사모님 부르셨습니까? 김 기사. 지금부터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자네 인생은 풍비박산이 날 거야. 자네 가정이 깨질 수도 있으니 잘 대답하게. 내 며느리와 김 기사 너 무슨 사이냐?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사모님. 제가 넘보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작은 사모님을 피해 다녔는데 계속 저한테 쫓아와서 사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린 사랑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진실을 말하고 광명 찾자. 이렇게 몰래 사랑하느니 나가서 제대로 연애하자고. 뭐요? 이봐요, 아저씨, 정신 나가셨어요? 나랑 사랑하는 사이라고? 이봐요, 유부남 아저씨. 왜 미친 소리라는 겁니까? 왜 없는 일을 지어내냐고요? 이 사진들 누가 찍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집안에서 마주칠 때 찍힌 것뿐이잖아요. 자기야, 거짓말 그만하자. 오빠도 이혼할게. 너와 함께라면 어떤 난관이라도 뛰어넘을 거야. 사랑해. 이 미친...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다들 제정신이 아니야. 제가 너무 억울해서 머리를 부여잡고 소리를 꽥꽥 질렀는데 시부모님과 남편은 표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다음으로 이혼장을 꺼냈습니다. 자, 들었지? 운전기사 상간남이 다 불었어. 당신은 바람난 여편네야. 그러니까 이혼 도장 찍고 몸만 나가. 위자료 청구하려고 했는데 같이 산 정이 있으니 돈은 받지 않을게. 자, 찍어. 나랑 이혼하고 연애를 하든 재혼을 하든 마음대로 해. 어서 찍으라고. 이거 음모구나. 날 바람난 여자로 만들어서 이혼할 계획이었던 거야. 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시부모님과 당신 그리고 기사님까지 짜고 날 바람난 여자로 만든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난 억울해.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 이 마누라년이 기세등등하네. 아직 분위기 파악이 안 되나 보네. 뭐 다른 증인 불러다 줄까? 아줌마! 이씨 아줌마! 내려와 봐요! 그이가 가정부를 부르자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가 아는 대로 진실을 말해주길 기다렸습니다. 아줌마, 우리 며느리랑 김 기사가 바람 피운 거 본 적이 있다고 했지? 네, 사모님. 낮에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두 사람이 신혼방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짓 하는 소리도 다 들었습니다. 제가 녹음한 파일도 있습니다. 가정부는 저와 기사님이 바람 피우는 목소리를 녹음했다며 틀어줬는데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내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인터넷에 굴러다니는 걸 다운받은 거라고요. 다들 왜 이러시는 거예요?
기사님, 아주머니, 왜 거짓말을 하고 그러세요? 돈 때문이에요? 저희 시부모님한테 돈이라도 받으셨어요? 다들 한 통속으로 날 엿먹이려는 겁니까?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제 따귀를 힘껏 내려치더군요. 머리카락이 휘날리며 고개가 옆으로 확 돌아갔습니다. 더러운 년, 바람 피운 주제 어디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거짓말을 해? 야, 네 년이 바람 피운 증거도 있고 당사자도 있고 목격자도 있어. 근데 끝까지 발뺌할 생각이야? 어머님, 아버님, 여보, 난 아니라고요. 날 모함해서 내쫓으려는 계획인가 본데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억울한 거 다 풀 때까지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저만 빼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억울함을 풀고 이혼을 하더라도 귀책 사유가 분명히 남편에게 있다는 걸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서 안 나가고 버텼어요. 식구들이 쌍욕을 남발하고 시모가 뺨을 마구잡이로 날려도 끝까지 버티고 있었죠. 시모가 더 심하게 발광하자 저는 2층 방으로 가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곤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 시댁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제가 시댁에서 당한 일들을 모두 털어놨더니 이혼 소장을 쓰고 재판으로 가서 싸워보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믿고 저는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 여러 명을 고용했습니다. 몇 주 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법정에서 만나게 됐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외도로 보기 힘든 사진과 어디선가 다운받은 더러운 음성을 증거로 인정하더군요. 제가 몰래 바람 피운 것으로 충분히 납득이 된다며 상간녀 취급을 받고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위자료까지 수천만 원을 물어야 했답니다. 너무 억울해서 판사님에게 하소연했더니 법정 모욕죄를 추가하기 전에 조용히 하고 퇴장하라고 했답니다. 결국 전남편 식구들과 가정부와 운전기사의 거짓에 억울한 이혼을 당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하필 그 시기에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던 사업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저 때문은 아니지만 억울하게 이혼당한 딸내미 때문에 소가리를 하시던 부모님의 심신이 지쳐서 망하게 됐죠. 많은 빚을 떠안게 된 저희 세 식구는 달동네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모든 재산을 탈탈 털리고 나니 갈 곳이 거기밖에 없었답니다. 제대로 뒤통수를 맞아 이혼당한 데다 집안까지 풍비박산이 났으니 한동안 제정신으로 지내지 못했어요. 정신과를 다니며 항우울제를 처방받아 한 달 동안 먹고 자고만 하며 힘들게 버텼습니다. 부모님은 생계와 빚을 갚으시겠다고 고물상에 취직해서 쓰레기 더미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정신이 나갔던 제가 부모님이 일하는 곳을 찾아가 봤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각성이 됐어요. 저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셨으니 제가 책임을 져야 하고 뭐라도 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일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다가 배달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하는 것만큼 받는다고 해서 바로 면접을 보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땀 흘려서 돈을 벌어보니 재밌기 시작했고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래서 사람이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나 봅니다. 아무튼 배달 대행 기사로 수개월 일하다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다른 쪽으로 눈이 돌아갔어요. 아파트 단지 앞에서 붕어빵을 파는 할머니를 봤는데 딱 이거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장비 구입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붕어빵 2,000원어치만 주세요. 자, 여기 있으다. 저 할머니, 이런 붕어빵 노점 차리는데 얼마나 드나요? 왜? 해보시게? 이제 날도 추워지고 장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유, 그럼 나한테 살래요? 안 그래도 내 남편이 몸이 아파서 간병을 해야 하거든. 아이, 정리하려던 참이었는데 색시가 나한테 사면 되겠네. 정말요?
네, 저한테 파세요. 제가 해볼게요. 할머니는 쓰던 장비를 싸게 넘기셨고 구청에 신고하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붕어빵 만드는 기술을 알려주셨는데 그건 몇 번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십 수백 번 하면서 터득해야겠더라고요. 아무튼 몇 주 만에 배달 대행 기사를 그만두고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는데 처음엔 살짝씩 태워서 팔지 못했는데 이틀 뒤부터는 제대로 구워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제가 팥앙금과 슈크림을 아끼지 않고 듬뿍 넣었더니 다른 붕어빵보다 맛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많은 손님들을 받았네요. 그렇게 장사를 해보니 벌리는 돈이 꽤 쏠쏠했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받던 월급의 몇 배 이상으로 벌어서 놀랐어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더니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면 돈은 따라오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의 단점은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숨을 수도 없고 마주쳐야만 했죠. 열심히 붕어빵을 만들어 팔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젊은 여자와 지나가더군요. 제발 아는 체 하지 말라고 기도했는데 그 이는 뻔뻔하게 절 보고 박장대소를 하더군요. 뭐야, 이 여편네 나랑 이혼하더니 여기서 붕어빵 팔고 있네? 아니, 당신 잘 어울린다. 그만 쳐웃고 가던 길 가지? 왜? 우리가 남이 된 지 고작 몇 주밖에 안 됐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지나가면 쓰나? 아, 이쪽은 내 새 마누라야. 그새 새 마누라를 얻은 거야? 당신 참 대단하네. 대단하지. 임신 3개월 차거든. 뭐야? 3개월? 그럼 나랑 결혼 생활 하던 중 아기가 생겼다는 거잖아. 당신 바람 피웠던 거야? 이 꼴통 같은 년. 이제야 알아차렸냐? 내 애인이 아기를 가져서 니년을 어떻게 버릴지 궁리하다가 운전기사 놈이랑 가정부 아줌마한테 뒷돈 좀 주고 사진 좀 찍었지. 그리고 그 짓 하는 녹음본은 나랑 내 애인의 목소리야. 재밌지? 이런 나쁜 놈. 네 놈이 바람 피우고 애까지 만들어 놓고 날 몹쓸년으로 만들어? 게다가 위자료까지 뜯어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너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차피 이혼 판결은 났고 위자료도 다 받았는데 뭘 어떻게 할 건데? 뭐라도 해볼 거야. 당신이랑 식구들 그리고 운전기사 놈이랑 가정부까지 죄다 복수해주겠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에헤이, 이미 다 끝난 일이고 당신은 고작 붕어빵이나 팔고 있잖아. 어떻게 우리 식구를 이겨먹을 건데? 여보, 원래 돈 많은 사람이 싸움에서 이기는 거야. 평생 붕어빵이나 뒤집으면서 살아라. 전 남편이 뻔뻔하게 저를 엿먹인 걸 자랑스럽게 떠들어대자 옆에 있던 상간녀가 절 조롱하더군요. 언니, 붕어빵 여기 있는 거 다 주세요. 추운데 고생 그만하고 한 방에 다 파세요. 이걸 다 사겠다고? 됐으니까 꺼져. 뭐야? 지금 손님한테 욕을 하신 거야? 저 이거 신고해버릴까요? 빨리 이 붕어빵들 다 줘야! 상간녀가 민원을 넣겠다고 하자 꼬랑지를 내리고 붕어빵 수십 개를 종이봉투에 나눠 담아 팔았습니다. 그러자 상간녀가 붕어빵을 바닥에 내팽개치더니 발로 지지기더군요. 이 더러운 길바닥 음식을 왜 먹는지 모르겠네. 언니, 이런 쓰레기 파는 게 좋아요? 내가 다 팔아줬으니 바닥 청소나 하고 퇴근하시면 되겠네. 언니 잘 있어요. 사요나라. 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돼지고 싶어 환장했어? 어머, 지금 임산부를 혼내려는 거예요? 그래요, 쳐봐요. 한번 쳐보라고. 그년이 임산부인 걸 다시 듣고 꾹 참아버렸습니다. 전 남편과 상간녀는 실컷 비웃으며 자리를 떠났고 저는 바닥 청소를 하고 다시 붕어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참 화가 나고 억울하고 복수하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해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꼭 반드시 제가 받은 것의 10배에 달하는 복수를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생계를 위해 돈을 벌고 부모님을 지하방이 아닌 지상에 있는 방 2칸짜리의 집을 마련한 후에 뭐라도 할 생각이었어요. 당장은 붕어빵 장사에 올인하기로 했죠. 그런데 만나기 싫은 사람을 또 마주치게 됐습니다. 전 시부모가 산책 나왔다가 절 발견했어요. 천연이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야 이년아, 너 붕어빵 파냐? 이년 저년 욕하지 마시죠 할머니. 뭐? 할머니? 이년이 이혼했다고 버럭 성질내는 것 좀 봐라. 역시 내가 사람을 정확하게 봤어. 넌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 없는 년이었어. 애를 왜 못 낳은지는 니년 성질머리 보니 딱 알겠다. 싹수가 그 모양인데 임신이 되겠냐? 아, 그래서 임신한 상간녀를 새 며느리로 들이고 절 운전기사와 바람난 상간녀로 몰아가고 위자료까지 뜯어가셨어요? 어디 가서 부잣집이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이 더럽고 추악한 졸부 할망구 할배야. 저 좀 말하는 꼴하지 마라. 니 년이 잘했으면 우리가 그런 짓을 했겠냐? 내가 못한 게 뭔데? 이 망할 졸부 노친네들아. 니들은 꼭 지옥 가서 천벌 받을 거야. 아이고 무식해라. 도저히 눈 뜨고 봐주기 힘드네. 아, 여보 우리 어서 갑시다. 앞으로 이 길로는 다니지 말자고요. 시부모는 따가운 눈총을 쏘며 지나갔고 그날 이후로 붕어빵 노점을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할진 모르겠으나 시댁 식구들을 또 만나면 더 당당하게 맞서 싸울 생각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나고 12월이 다가왔는데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포근한 날씨에 붕어빵 노점을 열었습니다. 날씨가 좋으니 붕어빵이 더 잘 구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손님들이 많이 오셨고 준비해온 재료가 금방 동이 났어요. 재료를 더 가져오려고 잠시 천막을 쳐놓으려는데 어떤 남자가 뒤에서 큰 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사모님! 작은 사모님! 뭐야? 운전기사? 당신이 날 찾아온 거예요? 무슨 낯짝으로 온 거냐고 이 개같은 놈아! 사모님, 여기서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저랑 빨리 가보실 때가 있어요. 이 사기꾼 놈아, 넌 돼지를 각오하고 날 찾아왔겠지? 작은 사모님, 그땐 정말 죄송했습니다. 큰 사모님이 목돈을 준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가정부도 돈에 넘어간 거지? 내 말이 맞지? 네, 사모님이 예상한 그대로입니다. 사모님 면목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당신이 여길 왜 찾아온 거야? 나한테 사과하면 내가 받아줄 거라 생각한 거야? 그리고 이혼녀라고 만만하게 보기라도 한 거야? 왜 큰 소리로 날 부르고 지랄이야? 사모님 제 말 들어보세요. 그럼 제 차를 타고 따라오셔야 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아유, 별 거지 같은 놈이어서 개지랄을 하네. 딱 10초만 주세요. 제 말 듣고 판단하시라고요. 허튼 수작이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무슨 일인지 들어보려고 귀를 기울였더니 진짜로 제가 운전기사를 따라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놈의 차를 타고 20분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해 최후를 보게 된 순간 일생일대의 기회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운전기사가 절 데리고 간 곳은 병원 지하에 있는 영안실이었습니다. 그곳에 전 시부모와 전 남편, 상간녀가 누워있더군요. 제가 언젠가 복수하려고 했던 놈들이 한 번에 다 되져버렸더라고요. 저는 차가운 시신들 앞에서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이거 진짜 웃기네. 기사 아저씨, 이것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젊은 여자랑 작은 사장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건 아셨죠? 이 상간녀가 임신하게 되니까 작은 사모님을 내쫓기로 작정한 것도 아실 거고요. 그래요. 그건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네. 이 상간녀가 집안이 빵빵한 여자라고 거짓말을 했고 임신도 가짜였습니다.
기업 회장의 딸이라고 해서 바람을 피웠는데 모두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사장님 식구들이 배신감에 이 상간녀를 내쫓아버렸어요. 참나, 이 집 식구들은 며느리를 쫓아내는 게 취미인가?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게 말입니다. 이 상간녀가 완전히 돌아버려서 트럭을 몰고 사장님 세 식구가 타고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를 뒤에서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사모님, 작은 사장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이 여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했지만 결국엔 이렇게 숨졌습니다. 뭐야, 그럼 이 상간녀가 쫓겨나고 돌아버려서 사고를 냈다는 거잖아요? 뭐가 이리 허무해. 내가 크게 복수해줄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알아서들 지옥으로 떨어졌네? 참나, 이거야 원. 현장을 보지 못해 아쉽네요. 이걸 보여주려고 날 부른 거예요, 아저씨? 그런다고 내가 아저씨를 용서할 것 같아? 작은 사모님, 제가 드릴 말씀이 더 있습니다. 사장님 식구들의 유산을 받을 사람이 작은 사모님밖에 없습니다. 먼 친척 하나 없는 분들이에요. 상간녀도 천에 고하고 작은 사장님과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댁의 유산을 받을 사람이 내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변호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비록 이혼하셨지만 호적에 올라갔던 분이 사모님밖에 없으니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요. 전 이게 웬 떡인가 하고 맑은 하늘을 보고 깨르르 웃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복수를 대신해준 것도 모자라 수십억의 재산까지 주시다뇨.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착하게 잘 살겠습니다. 유후! 저는 쾌재를 부르며 바로 친정 부모님께 소식을 전하려고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운전기사가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뭐 돈 때문에 그런 건 알아차렸지만 진짜 비굴하고 못난 놈이더군요. 사모님, 제가 사모님께 한 짓은 나중에 지옥 가서 벌 받겠습니다. 근데 제 처자식을 위해 가정 노릇을 하고 싶습니다. 부디 저에게 조금의 돈이라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야?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수수료라도 달라는 거야? 이봐요, 기사님. 아직도 그렇게 뻔뻔하세요? 나 짝이 얼마나 두꺼우면 그럴 수가 있죠? 당신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요? 제가 못난 놈이라 자식들에겐 항상 부끄러웠습니다. 사모님, 절 평생 욕하고 때리셔도 좋으니 한 5억만 주십시오. 이놈 이거 완전 도둑놈이네. 이봐, 당신 아니었어도 변호사가 날 찾아왔을 거야. 네가 가만히 있어도 그 집 재산은 나한테 왔을 거라고. 사모님,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뽀찌 좀 달란 말입니다. 뽀찌? 진짜 수준 떨어지는 양아치 놈이었네. 야, 그냥 꺼져라. 니놈 대가리를 부숴버리고 싶은데 사람들 눈이 있어서 참는 거거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운전기사는 계속 비굴하게 돈을 달라고 빌었지만 제가 냉정하게 거절하며 택시를 타고 벗어났습니다. 얼마 뒤 변호사를 통해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수십억의 돈과 집을 고스란히 받게 됐죠. 물론 세금은 냈습니다. 반지하에서 지내던 부모님을 의리의리한 시댁으로 모셔왔더니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답니다. 엄마, 아빠 어때요? 우리 딸이 정말 큰 일을 했구나. 이런 집에서 노후를 보내게 됐다니 정말 꿈만 같아. 엄마, 앞으로 해드릴 게 훨씬 더 많아. 우린 이제 완전 부자라고. 떵떵거리면서 재밌게 살 날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건강만 잘 챙기세요. 돈 실컷 쓰면서 살아보자고요. 그렇게 부모님은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고 시댁의 안방을 차지하셨고 정원을 가꾸고 강아지 2마리를 입양해 키우시기 시작했어요. 저도 돈이 많으니 굳이 일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쇼핑과 오락거리를 즐기며 한 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던 일이 생기더군요. 바로 운전기사와 가정부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이게 누구신가? 날 상간녀로 만들어 위자료 물고 이혼당하게 만든 연놈들이잖아.
당신들 왜 찾아온 거야? 어이 기사 아저씨, 내가 찾아오지 말랬지? 사모님, 그때 뽀찌 달라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둘이 사과드리려고 왔어요. 맞습니다, 사모님. 저희가 지난번 일은 정말 면목 없습니다. 그때 큰 사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해서. 그건 말고 돈까지 받으셨다면서요. 돈 몇 푼에 절 나락으로 보낸 거잖아요. 아줌마, 착한 척 친절한 척 하더니 그거 다 가면이었죠? 원래 본성은 그때 그 모습이 맞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형편이 좋지 않아 돈에 혹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날 거짓말로 작은 사모님을 내쫓은 이후로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얼굴에 살도 올랐고 머리도 비싼 웨이브 펌을 하셨네요. 게다가 눈썹 문신이랑 쌍꺼풀도 하셨네요. 입술에 필러까지 맞았네. 와, 아줌마 돈 많이 받았던 모양이네. 후회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치장하고 다녀요? 아주 웃기는 년일세. 아줌마 아저씨, 둘 다 당장 사라지세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무슨 짓이든 벌일 것 같으니까. 경고를 해도 두 년놈은 대문 앞에서 무릎 꿇고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원하는 대로 집안에 들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다? 그럼 들어와요. 들어와서 면접부터 봅시다. 사모님, 시켜만 주시면 가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급은 돌아가신 사모님이 주시던 만큼만 받으면 만족합니다. 저도요, 사모님. 두 번 다시는 사모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두 사람이 당시 이혼할 때 거짓말한 걸 되물었고 다시 한번 확실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녹음을 하려고 깨어낸 거죠. 저는 녹음기를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자, 이걸로 공갈, 사기, 기타 등등 증명할 자백을 확보했네요. 두 사람 날 그렇게 만들고 목돈 받았을 땐 좋았죠? 근데 오늘부로 두 사람 인생 조졌습니다. 정식으로 형사고소, 민사고소 다 해서 제대로 혼쭐 내주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당한 걸 돌려줘야겠어. 니들은 날 찾아오지 말았어야 해. 그랬으면 최소한 경찰서엔 잡혀갈 일이 없었지. 근데 니들이 벌을 받고 싶어 안달난 것 같으니 제대로 된 벌을 줄 거야. 어때? 재밌게 돌아가지? 작은 사모님, 그거 이리 주세요. 저희한테 왜 이러세요? 우리 친구 같은 사이였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여기서 일 시켜달라고는 안 할 테니 그거 이리 내놓으세요. 내가 돌았냐? 재밌는 일이 생겼는데 이걸 포기하라고? 아니, 니들은 이제 새 됐어. 제가 녹음기를 끄고 희죽거렸더니 가정부와 운전기사의 눈동자가 맹수로 변하더군요. 기사놈은 녹음기를 빼앗으려고 몸을 날리며 손을 뻗었습니다. 여우 같은 년, 농락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장 녹음기 내놔! 아줌마, 저 년 잡아요. 우리 저거 빼앗지 못하면 인생 개 쪽박치고 만다고요. 알았어요. 내가 뒤로 가서 저 년 잡을 테니까 아저씨가 두들겨 패요. 자, 들어간다 이년아. 두 년놈은 저를 잡으려고 거실을 뛰어다녔고 저는 살살 약 올리며 피하다가 방어할 게 없나 살펴봤어요. 식탁에 올려져 있던 스테인레스로 된 밥주걱을 잡았고 그걸로 운전기사의 따귀를 세게 날렸습니다. 아이가, 이 여우 같은 년아, 쇠주걱으로 따귀를 날려? 아줌마, 저 년 빨리 잡아봐요. 알았다고요.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인연이 너무 빠르잖아. 이어서 가정부의 면상도 쇠주걱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두 년놈은 한 대씩 얻어맞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군요. 아, 이거 졸라 아프네. 기사 양반, 머리가 빙빙 돌아. 이젠 어떡해? 어쩌긴 뭘 어째. 목숨 걸고 저 녹음기 사수해야 해. 빨리 일어나요. 두 년놈은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다시 덤벼들었지만 쇠주걱으로 제대로 조져줬더니 얼굴을 부여잡고 거실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아이씨, 이렇게 패배하면 안 돼.
저 녹음기를 빼앗지 못하면 내 마누라와 자식들 뒷바라지 해줄 사람이 없다고! 전현이 지금 핸드폰을 들었어. 우릴 신고하려나 봐. 기사 양반, 어떻게든 해보자고. 두 년놈은 쇠주걱의 맛을 보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고, 제가 신고한 경찰들이 두 년놈을 일단 무단 침입으로 입건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식으로 경찰서에 가서 제가 당했던 일들과 가정부와 운전기사가 돈을 받고 저를 상간녀로 만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사건 조사를 받게 된 두 년놈은 공갈, 사기, 범죄 공모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둘이 감옥 가는 꼴을 보게 되니 드디어 제 인생의 원수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두 년놈은 지금도 감옥에서 벌을 받고 있을 텐데 이 사연을 언젠가 듣고 열불 좀 났으면 좋겠네요. 시댁 식구들의 모략으로 큰 아픔을 겪었지만 알아서들 벌을 받았으니 더는 한이 없네요. 돈도 많고 좋은 집도 생겼으니 앞으로 호강하면서 살아보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재혼을 한 몸이에요. 부자는 아니지만 다정다감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40이 조금 넘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썰밤을 들으며 태교하는 중이랍니다. 제 사연으로 유쾌, 통쾌, 상쾌한 기분을 맛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쯤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